자, 이거 문학 먼저 하면 68쪽인데요. 우리가 이제 소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술자랑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항상 선생님이 이 시나 소설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가 있으면 보기 먼저 보고 이제 지문 보라고 했어. 먼저 7번에 있는 보기 한번 보면 이 작품은 배경이 1970년대예요. 1970년대에 국가 발전이란 명목으로 권력자들에게 토지를 침탈당하는 농민들의 이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이 이제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가해자 편에 있는 중간자가 개입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자가 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또한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농민은 다양한 양상,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기력한 태도로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면 분열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농촌 사회가 파편화돼 막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김정환의 어떤 유서라는 이제 작품인데 한번 이제 내용 한번 봐볼게요. 자, 68조 처음 보면 자, 송노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송노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3인칭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는 더욱 심한 손해를 보았대요. 원지본이라는 환지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노인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환지 원칙은 선생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970년대 보면은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중간자에서 평가를 해서 땅과 땅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이 1500평 이제 땅에 원지로 받은 것은 이 1500평의 가량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원지로 받은 것이 불과 400평 뿐이고 나머지 1110평은 말도 안 되는 이제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이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받은 땅은 되게 안 좋은 땅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죽일 놈들 하면서 송노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환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불평을 했대요. 마을 환지의 이제 위원들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말이 떠돌았다라는 거지. 진흥공사의 땡땡 사업소 사람들도 그랬으나 소문 나돌았는데 이런 소문들이 맹탕 거짓말이 아닌 것은 가령 마을 환지위원들 가운데는 그런 억울한 변을 당한 사람이 없었다는 현실과 또 환지위원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덕을 본 셈이란 얘기들을 미루어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송노인은 피해자 중에 이제 한 명인 거고 이 마을 환지위원들이 뭔 거예요? 가해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소위 약간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자기들끼리 이제 해먹은 거지. 그치? 이런 상황인 거야. 부당한 환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같은 기분이었지만 그런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해보자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았대.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하면 막 뭐라 해야 되잖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면 막 따져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 말이야. 가뜩이나 오리엔탈 고프장의 경우와 달라서 이건 바로 정부에서 한 일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대. 이건 나라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말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해보지도 않고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루기 쉬운 백성들로 잘 훈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길들여진 거죠. 나라에 있어서 어쩔 수 없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사람들이 부당함을 참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부당함을 참는 이유라고 보면 돼. 망했다 망했어. 송노인의 불평은 한 계단 더 비약했는데 그는 자기에게 내려진 이 사람은 내 부당한 처사를 참을 수 없었다라는 거야. 늙은 몸으로 2달을 계속 간계요로에 부당환지의 시정을 호소하고 다녔대요. 새로 나온 그의 유서 내용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제 유서의 그 유서가 나오는 거죠. 마을환지위원장 이성복 동장에 무려 15회 그리고 농업진흥공사 사업소에는 6회나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모두가 허사였대요. 시종일관 묵살을 당하고 만 셈이니까. 그러니까는 막 가서 막 이건 부당하다 돌려주라 이렇게 해도 안 들어줬다 이 말이지. 게다가 고속도로가 통하면 사람 왕래도 많아져서 송노인의 집에서는 가게도 차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매기 이성복의
별명이에요. 매기처럼 생겼다 해서 이성복 동장의 말도 턱도 아닌 헛나발이 되고 말았대. 그러니까는 이 이성복이라는 사람이 농촌 사람들은 막 고속도로 막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속인 거지. 아, 여기 고속도로 나면 길라고 좋을 거예요. 라고 이제 누가 속인 거야? 이 이성복이라는 사람이 속인 거야. 이 사람이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한 거지. 이 사람이 이제 중간자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다니는 차들은 아무 데나 설 수 없고 또 고속도로를 함부로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시골 사람들은 길이 난 후에 알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이제 속였냐면 길 나면 거기서 이제 차가 많이 다니니까 가게도 하면 이제 돈도 잘 벌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바로 길 너머 논에 두엄을 내는 사람들도 먼 굴다리 쪽을 일부러 돌아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건널 수 있는 것도 못하고 고속도로가 생겨버렸으니까 돌아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제게 이게 무슨 지랄고 하면서 짐이 무거울수록 그들의 입에서는 욕이 막 절로 나왔대요. 길에서 집에 가까운 송노인의 경우는 은근 희망을 걸어보던 가게를 내기는커녕 지나가는 차들이 내뿜는 매연과 소음과 먼지 때문에 도리어 역정만 늘어날 판이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행여 구멍가게로 될까 싶어서 일부러 길 쪽으로 내보았던 마루방도 이내 문을 닫아 걸었대요. 길 쪽 창유리가 쉴 새 없이 밀어닥치는 먼지로 인해 마치 메가리간에 그것처럼 뿌옇게 됐대. 망했다, 망했어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여기 선생님 아까 전에 3인칭이라 했잖아. 근데 약간 송노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속마음이 다 나오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걸 알 수가 있겠지. 심리랑 다 나오니까 상황이. 자, 중력 부분 줄거리 봐볼게. 마을의 농토는 공장 부지 조성된 명목으로 자본가들에게 넘어가는데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벼운 농담이라는 마을 젊은이들과 송노인은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세대 간의 갈등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노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야.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대항하고 이 잘못된 걸 바로 잡고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이 송노인은 이제 답답한 거지. 그래서 이제 둘이 갈등이 나와요. 비꼬지 마이소 하면서 이번에는 매기입의 친구요. 역시 마을 환지위원회 한 사람인 상출한 청년이 불쑥 나섰대. 영감님이 젊었을 때 무슨 대단한 일하고 했다고 툭하면 젊었을 때는 하고 나서는 기요. 농민조합에 들어가서 경찰서 때리 부수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밖에 더 있어? 하고 이제 청년이 이렇게 이제 맞대응을 한 거죠. 송노인한테. 청년 회장까지 겸하고 있는 만큼 비교적 머리가 영리하고 옛날도 제법 알고 있는 편이다. 안다는 놈이 그러니까 송영감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 농민조합에 가담한 게 그 나쁜 일이냐? 왜냐면 농민조합은 농민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그런 조합 모임인 거잖아. 그게 잘못됐냐? 하니까 농민조합은 빨갱이 단체가 아니요 라고 이런 막말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사회사상 그거 아니야? 하고 이제 매도를 한 거지. 상출의 수책 위협 비슷하게 나왔대. 송노인은 드디어 부화통이 터지고 말했다는 거예요. 뭐 빨갱이 단체? 이놈들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그래, 외놈들의 경찰이 우리 경찰이더냐? 일제 때 고짜지를 하고 헌병 앞잡이나 돼서 독립운동한다는 사람들은 괴롭히고 쏘아주게 하던 놈들이 요새 와서는 자기는 반공투쟁했을 뿐이야 도리어 큰소리치고 돌아다닌다 카디. 바로 너희가 생사람 잘볼 소리 하는구나. 어디 더 해봐라 하고 이제 송노인은 팔을 걷어올렸대요. 금방 칼이나 참고실 한지 모를 그런 판이었다라는 거죠. 영감님 참으셔. 장난으로 하는 소리 아닌겨 하면서 송노인의 성과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매기입이 그 이성복이 말렸다라는 거죠. 나 이놈아 어서 파출소에 가서 신고도 해라. 송기현은 늙은 빨갱이라고 하면서 송노인은 상출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려다 그대로 돌아섰대. 그러나 따지고 보면 송노인의 그런 감정은 비단 상출에게만이 아니라 아무런 주견도 패기도 없으면서 그래도 말이 무슨 대표인지 하고 우쭐거리는 젊은치 전체에 대한 것인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상출한테만 화가 난 게 아니고 완전 대응도 못한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제 화가 난 거지. 이제 송노인은 물론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세대교체의 탓인지도 모르되 옛날과 달라서 요즘은 어느 말 할 것도 없이 어른들은 다 뒤로 물러앉고 그런 젊은치들의 마을을 도맡아서 옳든 그르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용춤을 추고 있는 판국이라고 송노인이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송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생각하는 게 여기서 생각하는 게 이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된 거라 생각하면 돼. 송노인은 뭐라 생각하냐면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는 이제 무기력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도 해야 되는데 젊은 애들은 그냥 일한답시고 위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막 대항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생각하는, 이제 송노인이 생각하는 이제 사회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부분이. 그래서 환지 문제 기타로 인해 송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지만 노인네들이 그저 세상에 그런 걸 뭐 하면서 할 뿐 드러내고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의 무기력하고 방관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요컨대 아직은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틈이 생겼다라는 거지. 이 틈이란 여기서 말한 파편화된 농촌 현실을 얘기를 하겠죠. 이 농촌 사람들끼리도 막 이제 흩어지는 거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멍청한 얼굴들에 나타나게 마련인 씁쓸한 웃음만이 보아도 능히 짐작할 만한 일이었다. 철딱선이 없는 놈들 하면서 이 송노인의 불만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 소설의 주제 쓰고 해당하는 문제 풀게. 여기서 이 소설의 이제 주제는 말 그대로 부조리한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비참한 삶이 이 소설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고 싶지만 이제 사람들이 더 무기력하고 방관하고 이러한 모습에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송노인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옆에 세 문제 있죠. 세 문제 풀고 독서로 넘어갈게요. 5, 6, 7번까지 풀게. 답 확인해볼까요? 자, 5번 보면은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잖아. 여기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했죠. 전지 작가 시점인 특정 인물, 송노인의 입장에서 조금 서술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해당하는 거 5번이고요. 자, 그리고 6번 봐볼게. 6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거든요. 여기서 송교는 늙은 빨갱이라고 신고해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세우니까 화를 내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7번 가볼게요. 7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이것은 고속도로가 생겨서 돌아가는 거지 뭐 세대 간에 뭐 이렇게 농민들이 이런 거 아니지. 그래서 고속도로가 생겨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면 돼.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독서 꺼내봅시다. 독서 꺼내볼게요. 독서 11대2 할 차례에서 72쪽 펴시면 돼요. 72쪽. 자, 72쪽 보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할 부분은 다른 상황에 적용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매번 이제 새로운 지문을 보잖아요. 새로운 지문 봤을 때는 이거는 되게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전체적인 지문을 이해해야지 다른 상황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말 그대로 개념 이해하기 여기 1번 보면은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유형이 더 확대된 것으로 지문의 내용을 전혀 다른 상황에 적용해서 선택지 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지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지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보통 3-4문제가 나온다 하면 한 지문에 한 문제씩은 이런 적용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바로 예시 한번 봐볼게. 자, 1번 보면
최근 예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한 예술의 하나가 바로 엑스레이 아트라는 거예요. 엑스레이 아트는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하여 만든 예술작품을 의미한데, 그럼 여기서 핵심 개념 당연히 엑스레이 아트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쵸? 자, 이어서 질문 또 나와요. 2번 봐볼게. 자, 1문단 보면은 엑스레이 아트의 창작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브제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는 오브제의 재질과 두께에 따라서 엑스레이 투과율이 달라진대요. 이러한 이유로 엑스레이 아트에서는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는 물질이 포함된 오브제를 배제하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하고, 역으로 이를 활용하기도 한대요. 촬영할 때 오브제의 두께에 따라 엑스레이 강도와 오브제의 엑스레이가 투과된 시간을 조절해야 의도하는 명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대. 또한 오브제와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해야 하는 엑스레이 특성상 가로 35, 세로 43인 엑스레이 필름의 크기보다 오브제가 클 경우에는 오브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촬영을 한대요. 한편 작품 창작 의도를 구현할 때 오브제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면 일부 구성 요소만 선택해서 창작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종이컵을 하는데 난 여기만 찍고 싶어. 그럼 여기만 찍어서 보여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오브제가 겹쳐 있을 경우에는 창작 의도와 다른 사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오브제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촬영 각도를 결정을 한대요. 그러면 이 문단 이어서 가보자. 이렇게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거치는데 창작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하기도 한대요. 특히 항공기 비행기는 엄청 크잖아, 그치? 이 항공기 동체와 같이 크게 큰 대상을 오브제로 삼아 여러 날을 거쳐 촬영할 경우 촬영할 당시의 기온, 습도, 영향으로 각각의 사진들마다 명도가 다를 수 있대요. 그러므로 그래픽 작업을 통해서 사진들의 명도를 보정한 후 이 사진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하나의 사진으로 합성하여 작품을 완성한대. 자, 그럼 여기 총 지금 2문단 읽었어. 2문단 읽었을 때 이제 정리하는 문제가 나와. 1번 봐보자. 자, 엑스레이가 뭐 되지 않는 물질이 포함된 오브제를 배제하거나 역으로 활용한다 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투과되지 않는 물질이 포함된 오브제를 배제하거나 역을 사용한다 했고, 오브제의 두께에 따라 엑스레이 강도와 그리고 엑스레이가 투과되는 시간이 조절된다 했죠. 그치? 시간을 조절해야 된다 했지. 그치? 그리고 오브제, 은성아, 바로 빈칸 넣으시고, 오브제의 일부 구성 요소만 선택하거나 오브제의 배치나 촬영, 1문제 마지막에 있죠? 촬영, 각도를 조절하라고 했지. 그치? 각도고요. 그리고 크기가 큰 오브제의 경우 여러 날에 걸쳐 촬영할 그래픽 작업으로 사진을 보정한 후에 하나의 사진으로 뭐 한다 했어요? 합성한다 했죠. 그쵸?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질문 다 이해했나? 라고 확인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적용하는 문제가 이제 2번에 나와요. 한번 가볼게요. 보기 가볼게. 엑스레이 아트의 거장인 닉 베세이는 엑스레이 활용해서 오브제 내부에 주목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는 튤립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튤립을 엑스레이로 찍은 거지. 감추어진 암술과 수술을 드러냄으로써 꽃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했대요. 또한 셀피라는 작품을 통해서 현대사의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자기 얼굴을 찍는 사람의 모습을 엑스레이 촬영한 것으로 엑스레이 인체를 촬영할 경우 외양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창작 의도를 드러냈대.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 우리는 뼈밖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외모는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1번 가보자. 기억은 튤립이잖아요. 이거는 오브제가 가진 크기의 특성상 튤립은 크지? 그렇게 크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 나눠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치? X지. 그리고 2번 가보자. 닉 베세이는 니은은 셀피였죠. 외형에 집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한 거 맞나요? 그쵸, 맞죠? 그리고 니은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어주는 다수의 사람들이 겹치게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 셀피잖아. 자기 모습만 찍으면 되잖아, 그지? 이것도 X죠. 그래서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뒤에 적용하는 문제 풀고 답하긴 할게요. 74쪽부터
77쪽까지 문제 풀고 답 확인해 볼게요. 답 확인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서는 너무 쉽네. 개념 쓰는 거네, 그쵸? 개념이랑 이제 종류 쓰는 건데, 1번은, 구독, 경제에 대한 개념 앞에 있으면 되겠죠? 여기 부분 쓰시면 되고요. 1번 여기서 부분 쓰시면 되고, 그리고 2번은 순서대로 정기 배송 모델, 무제한 이용 모델, 그리고 장기 렌털 모델 이렇게 쓰면 되겠죠. 1, 2, 3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해당하는 예시 이제 쓰는 거네. 예시 쓰는 건데, 자, 여기서는 정수기는 렌탈하는 거잖아요. 그치? C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기적으로 갖다 주는 거지. 그러면 A에 속하죠? 그리고 여기도 주기적으로, 이거는 한번 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 무제한 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액을 결제하고 또 이것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거는 렌탈하는 거죠. C고, 그리고 마지막 반은 A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조금 주식 이야기라 여기가 조금 내용이 좀 어렵죠. 개념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 자, 1번은 자본금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자본금은 어디 쓰면 되냐면, 자,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조성되는 것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번은 수권 주식 총수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 쓰면 되냐면 여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수권 자본금은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죠. 자본금의 최대 한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주식 인수는 여기 쓰시면 됩니다.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지, 그 출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이 몇 주인지를 확정하는 거 여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 이해했는지 적용하는 문제가 4번에 나와 있네. 자, 1번 보면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수권 자본금은 5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5천원 그 만주 곱하면 5천만 원 되겠죠.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갑이 주식 1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가는 수정한다면 주식회사 설립은 불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봐봐. 주식회사 설립할 때는 최저 자본금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립 가능한 거죠. X예요. 그리고 갑이 주식회사 설립하려면 주식 1만 주에 대한 출자자를 확정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식을 인수하려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주식을 인수하려면 근데 여기 주식 몇 개예요? 5천 주잖아, 그치? 만 주가 아니라 5천 주에 대한 거 인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4번에는 의사의 결이 있어야겠죠. 5예요. 그래서 5xx5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자, 넘겨서 76쪽 가봅시다. 76쪽 앞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1번 보면 여기서 언급된 방법, 내용이 아닌 것은 엑스레이 아트에 대해서 얘기했지 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나오지 않잖아. 그치? 발전 양상 아니에요. 5번이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게 이제 적용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왔어. 이거는 엑스레이는 다 투과하는 거잖아. 그치? 투과된 효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기만 봐도 이상한 부분이 있어. 3번이죠? 투과되지 않는 효과를 이용하는 거 아니지, 그치? 그리고 3번 가볼게요. 3번의 기억 부분은 엑스레이 아트의 의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해당하는 거 5번이 되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 문법 꺼내봅시다. 문법. 문법 저번에 41쪽까지 답 확인하고 끝났죠. 42쪽 할 차례죠. 유나 맞나요? 42쪽 펴세요. 42쪽.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형태소랑 단어 했어요.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리 작은 단위고, 이거보다 이제 좀 큰 개념이 단어라고 했지. 단어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립할 수 있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조사는 혼자 쓸 수는 없지만 단어로 인정한다 라고 했지. 근데 이 단어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할 거야. 자, 단어는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어져요. 단일어는 뭐냐면 어근, 우리 앞에서 어근도 배우는데, 우리 어근은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죠. 이 어근이 하나 있으면 단일어예요. 그리고 어근과 어근이 합쳐지면 거나, 아니면 어근과 어근이 있거나, 아니면 어근 플러스 접사가 붙으면 복합어라고 해요. 복합어. 그래서 단어는 크게 보면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어지는데, 이 복합의 종류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근 플러스 어근을 합성어라고 하고, 어근 플러스 접사를 파생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밑에 정리된 거 한번 보자.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해, 가위, 먹다, 뭐 이런 것들, 바다, 하늘 이런 것들 하나의 어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복합어는 이런 식으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거나 또는 어근과 접사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단어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돼. 다시 한번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야. 예를 들어서 봄바람, 봄 플러스 바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합성어고, 파생어는 어근의 접사가 붙은 거라고 보면 돼. 접사는 뜻을 제한해 주거나 품사를 바꿔준 걸 접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긴 어머니인데 시어머니라던가, 또는 지우개, 우리가 지우다는 원래 품사가 뭐예요? 지우다는 동사잖아, 그치? 근데 지우개는 명사죠. 이런 식으로 품사를 바꿔주는 거. 여기서 시랑 개가 접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더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먼저 합성어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네. 합성어 봐볼게요. 자, 합성어는 배열 관계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결합 관계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는데, 먼저 배열 관계에 대해서 봐볼게. 배열 관계에 따라서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뉘어져요. 자, 통사적이란 것은 뭐냐면 옆에 설명 보면 어근 결합 순서나 방식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걸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명사 플러스 명사라든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관형어 플러스 명사라든지. 왜냐하면 관형어는 우리가 보통 체온 꾸며주잖아.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다거나, 부사 플러스 서술어, 주어 플러스 서술어,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동사의 어감 플러스 연결함 플러스 동사, 이런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본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막 자세히 외울 필요는 없고, 외울 부분은 비통사적이라 보시면 돼.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 문법 문제 이제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근의 결합 순서나 방식이 우리말의 어순,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로.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예시로 봐볼게. 용언의 어감 플러스 체언인데, 덮밥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덮밥. 예를 들어서 연어 덮밥 했을 때, 뭐 덮밥 했을 때, 덮밥은 원래는 어떤 형태라는 거야? 덮은 밥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덮은 이 밥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역할을 하는 게 은이에요. 이걸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데, 덮밥은 이 은이 뭐 해줘버린 거야?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되면 비통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빠져버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되면 뭐라고 보는 거야? 비통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시 봐보자. 용언의 어감 플러스 용언인데, 검붓다는 여러분, 검고 붉은 거잖아. 그치? 검고 붉다예요. 여기서 고는 뭐라고 부르냐면 연결어미라고 해요. 근데 이 연결어미가 빠져버린 형태인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연결어미가 생략돼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비통사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우리가 부사 있잖아. 부사는 보통 체언 이외의 것을 꾸며주잖아요. 그치? 근데 오히려 부사 뒤에 체언이 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척척은 부사인데 박사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가 되잖아. 이것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비통사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시로 기억을 하면 돼. 이 세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되거나 또는 연결 어미가 생략되거나 또는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구조면 뭐다?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또 다른 예시가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게 여러분 부슬부슬 내리는 부슬비라고 했을 때 부슬 우리가 보통 의성어나 의태어는 다 부사예요. 이 부사가 또 명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부술비란 단어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비통사 이걸 이제 외워놔야 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불리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인 거예요.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되거나 연결 어미가 생략되거나 또는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구조일 때 비통사적이라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밑에는 우리말 어순과 다른 이제 한자어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책을 읽다 목적어가 앞에 오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한자의 경우에는 글을 읽다 뒤에서부터 해석되잖아. 그래서 어순과 맞지 않아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보는데 이거는 굳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이 앞에 거 세 가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결합 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대등, 종속, 융합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대등은 말 그대로 같은 등급끼리 합쳐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 발, 다리 또는 오고 가다, 흑백 여기 예시 나온 것처럼 같은 등급으로 합쳐지면 대등 합성어라고 하고 종속은 같은 말로 여러분 써놓자. 같은 말로 수식 합성어라고 하기도 해요. 말 그대로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의 종속된 채 결합된 거.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을 이제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꽃밭은 꽃을 심은 밭인 거야. 그리고 뛰놀다는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뭐 다른 예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가방은 책을 담는 가방이잖아. 그치? 또 다른 돌다리, 돌로 만든 다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단어를 종속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융합합성어 있잖아. 융합은 단어랑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걸 융합합성어라고 해. 예시로 봐봐. 강산은 강과 산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돌아가다는 죽다, 우리 돌아가시다 라고 하잖아요. 죽다라는 새로운 의미 또는 나 여기 가시방석이야 이런 말 하잖아. 진짜 가시방석인 거야? 약간 불편한 자리를 얘기하잖아요. 불편한 자리를 얘기한다거나 또는 피땀 눈물 이렇게 했을 때 피땀이 진짜 피가 나는 땀이야? 아니잖아. 그만큼 노력하고 고생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또 다른 예시로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르신들 여쭤보는데 봄춘자에다가 가을 추자예요. 그래서 1년 나타내서 나이를 의미해요. 나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단어랑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면 뭐라 한다는 거야? 융합합성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합성어의 종류야. 배열관계에 따라서는 통사적, 비통사적. 근데 비통사적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결합관계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대등, 종속, 융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됐을까요? 그러면 옆에 해당하는 문제 풀고 답 확인해보게. 지금 43쪽 바로 풀어봅시다. 43쪽 풀게요. 같이 한번 봐봅시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43쪽 다른 거는 좀 했지. 1번에 보면은 우리는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고 또 복합어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죠.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그리고 파생어는 우리가 앞에 오면 접사가 접두사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하고 접사가 뒤에 오면은 꼬리 미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단일어 골라볼게. 단일어는 산, 나무, 예쁘다가 단일어, 복합어가 첫인상, 굶주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접사가 결합되지 않죠? 그치? 그리고 복합어에는 합성어로 파생어로 나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배열 관계가 다른 것은 여기서는 크게 보면은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냐 하는 거예요. 예시 나왔듯 이건 은이 빠졌으니까 비통사지 4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대등은 흑백, 남녀 그리고 오가다예요. 나머지는 종속이라 보시면 되고 됐나요? 자 여기서는 옆에 문제는 분석하는 거 먼저 해볼게. 밑에 표부터 한번 해보자.
여기서 형태수어 분석은 기본형을 떠올려야 돼. 기본형이 뛰다잖아요. 그쵸? 뛰 플러스 놀다잖아요. 놀 플러스 그 다음에 는이야. 그 다음에 는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몰라보다는 기본형이 몰란가? 이럴 수도 있지만 기본형이 모르다잖아. 그치? 그래서 모르 플러스 그리고 아가 붙어서 몰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음이 아예요. 연결음 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리을이 합쳐진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나는 기본형이 타죠. 타 플러스 고 플러스 나 플러스 나 잘못 썼다. 나 플러스 그 다음에 니은이겠죠. 그리고 지난다 기본형이 지나다잖아. 지나 플러스 이것도 니은 플러스 달이겠죠. 명사 달. 그리고 굳은 살도 똑같겠지. 기본형이 굿 플러스 은 플러스 명사 살 이렇게 되겠죠. 굳은 살.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뭐 어근인지 뭐 어민지 그런 걸 구별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2번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자, 뛰잖아. 뛰는 용언의 어간이에요. 어간 플러스 놀도 어간이지. 우리가 어간은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하지. 그 다음에 느는 여기서는 어미예요. 관형사의 어미야. 그런데 딱 봐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겠어? 뛰어노는 이잖아. 어라는 이 사이에 뭐가 빠졌어요? 연결어미가 빠진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비통사적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야. 1번이 답인 거야. 그 다음 거 해보자. 몰라보래. 모르는 어간이죠. 아는 연결어미예요. 그리고 보도 어간. 그리고 릴은 관형사형 어미야, 어미. 그러니까 이거는 통사적인 거지. 통사적. 그리고 타다가 어간이죠. 고가 이것도 연결어미야. 고. 그리고 나도 어간. 그리고 니은도 관형사형 어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사적이라 봐야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빠진 게 없잖아. 빠진 게 없어야지. 그리고 지난다 그래서 지나도 어간이죠. 근데 니은이 관형사형 어미야. 그리고 다른 명사라 했죠? 명사. 이것도 빠진 게 없으니까. 굳은 살도 같은 구조예요. 굳다 어간에다가 은 관형사형 어미. 살 명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이 없으니까 이것도 통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때 뭐가 빠진 게 없는지 봐야 돼. 관형사형 어미가 빠졌는지 또는 연결어미가 빠졌는지 또는 부사가 명사 꾸며주는 건지 이걸 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뛰어노는 어가 빠져버린 거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일 선생님이 문자 다 봤죠? 내일 월말평가 볼게요. 내일 월말평가 보고 선생님 와서 이제 공부할 시간 줄게 하고 정리하고 이제 월말평가 보고 다음 주까지 해서 오답 정리하는 거 숙제를 할게요. 그리고 오늘 어휘시험 본 거 틀린 거 내일까지 써오세요. 아셨죠?